그날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직후였어요. 여보, 카드가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30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족 카드 말이야. 백화점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뒤에서 20살 어린 내연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창피해 죽겠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피우며 살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봐.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지만 조치를 취할 게 없어요. 뭔 소리야. 나 이제 네 여보 아니고 그 카드도 네 거 아니에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또 다시 엄청난 일이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연 시작 전에 먼저 구독 꼭 누르셔서 오늘 하루 복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미정입니다. 올해 62이고요. 작년 초여름에 30년 남편과 이혼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묘해져요. 구청 계단을 내려오는데 허전하면서도 시원했거든요.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바람이 살짝 불어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손으로 쓸어 넘기면서 문득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이태훈이라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태훈 씨는 젊을 때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28배 만나서 29배 결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미정아, 너 정말 복 받았다. 저런 남자 만나기 쉽지 않아.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딸인 제가 저런 멋진 남자와 결혼한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짜 꿈이었다는 걸 깨달은 건 훨씬 나중이었죠.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년이 지나면서 태훈 씨의 진짜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허영심이 강했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여자 관계였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첫 번째 바람이 터졌어요. 태훈 씨 회사 후배였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거든요.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미정아,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때마다 태훈 씨는 무릎 꿇고 빌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저도 바보같이 매번 믿었고요. 하지만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가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는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죠. 그때마다 태훈 씨는 똑같은 레퍼토리로 빌었고 저는 똑같이 용서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허황된 투자 때문에 집안 재산이 줄줄 새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부동산에 한 번, 주식에 한 번, 지인 사업에 한 번. 태훈 씨는 자신을 큰 그릇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자가 이 정도는 벌어야지. 조그맣게 살면 뭐하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정작 벌어오는 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중견건설회사 과장으로 시작했는데 계속되는 실수와 인간관계 문제로 이직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는 결국 택시를 몰기 시작했어요. 65 나이에 말이에요. 그런데도 태훈 씨는 여전히 큰 소리만 치고 다녔어요.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는 여전히 잘 산다고, 아내가 살림 잘한다고 자랑했죠.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서 과시하는 것도 여전했고요. 그 자랑의 근거가 바로 제가 몰래 모은 돈이었다는 걸 그 사람은 끝까지 몰랐어요. 저는 결혼 10년 차부터 몰래 일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태훈 씨가 워낙 체면을 중시해서 아내가 밖에서 일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동네 세무사 사무실에서 소개받은 재택근무였어요. 작은 상점들이나 식당들의 장부 정리를 해주는 일이었거든요.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했고 시간도 제가 조절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어요. 태훈 씨 용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실력이 늘고 단골 고객이 생기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있거든요. 꼼꼼히 장부를 정리해주고 세무신고도 도와드리니까 사장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일거리도 계속 늘었고요. 덕분에 제 통장에는 제법 큰 돈이 쌓여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억 3천만 원 정도요. 태훈 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저를 그냥 집안일만 하는 평범한 아내로만 봤거든요. 가끔 너는 집에서 뭐 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면서도 정작 제 대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청소하고 요리하고 텔레비전 보고 지내지. 그렇게 대답하면 태훈 씨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딴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 삶에는 정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동래구에 있는 30평짜리 단독주택인데 이것도 태훈 씨는 자기가 마련한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명의로 넘겨주신 상속재산이거든요. 결혼하고 10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거든요.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이 집 내 명의로 해둘게. 나중에 무슨 일 있을 때 네가 기댈 곳은 있어야 한다. 그때는 어머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태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자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요. 그때는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현명한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혼할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집은 제 상속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고 제 개인 저축은 태훈 씨가 아예 모르니까 나눌 이유도 없었거든요. 태훈 씨는 자기가 손해본 줄도 모르고 도장 찍었어요. 구청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득 앞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태훈 씨였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가 붙어서 걸어가고 있었고요. 정아영, 40살이에요. 태훈 씨의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죠. 저보다 20살도 어리고 키도 크고 화장도 진했어요. 옷차림도 화려했고요. 특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운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마 백화점에 가는 모양이었죠. 하영 씨가 태훈 씨 팔짱을 끼고 뭔가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뭔 일이 터질까?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미리 해둔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은행에 전화해서 가족카드 사용정지 신청을 해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날 태훈 씨가 꽤 당황할 일이 생길 텐데 저는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혜성 오빠였어요. 윤혜성, 저보다 1살 위인 오래된 친구예요. 몇 년 전부터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혜성 오빠는 제가 이혼 준비를 한다는 걸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날도 이혼 서류 끝나면 카페로 오라고 했었죠. 버스에 올라타면서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태훈 씨에게 맞춰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차례라고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태훈 씨가 백화점에서 가족카드를 긁으려다가 안 될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혜성 오빠의 카페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거리를 보면서도 마음은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거든요. 혜성 오빠의 카페는 부산대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어요. 마음의 쉼표라는 이름이에요. 오빠가 직접 지은 이름인데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윤혜성 오빠는 저보다 1살 위예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오래된 친구죠. 오빠는 젊었을 때 은행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고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거든요. 특히 부동산이나 대출 관련해서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작은 카페를 차렸는데 그것도 참 잘 어울려요. 오빠는 원래 커피를 참 좋아했거든요. 직접 원두를 볶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껏 커피를 내려줘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빠가 카운터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빙그레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해줬어요. 미정아, 어서 와. 고생했어. 응, 오빠. 드디어 끝났어. 저는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보면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사람 구경하기도 좋고 생각 정리하기도 좋거든요.
오빠가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를 내려주면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때? 아직 실감이 안 나. 30년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 별말 없었어.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도장 찍더라고. 자기가 손해본 줄도 모르고 말야.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 사람 모르게 모아둔 돈 얘기며 집이 제 명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준비 과정에서 오빠가 많은 조언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좀 무서우기도 해.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쉬울까? 걱정 마. 너 혼자 살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잖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오빠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미 20년 동안 혼자 일해서 돈을 벌어왔고 집도 제 명이었으니까요. 사실상 홀로 서기는 이미 끝난 셈이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그 사람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기로 했어요. 여보, 카드가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톤이었거든요. 뭔가 크게 당황한 것 같았어요. 무슨 카드요? 가족 카드 말이야. 백화점에서 결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하영 씨 목소리였어요. 오빠, 창피해 죽겠어. 빨리 해결해봐.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이 저를 대하던 방식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면 큰 소리로 다그치고 창피하다며 화를 내던 모습들 말이에요. 아, 그 카드 말씀이에요? 저는 일부러 천천히 차분하게 말했어요. 옆에서 혜성 오빠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봐. 미안하지만 조치 취할 게 없어요.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뭔 소리야? 오늘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카드도 당연히 사용 정지된 거고요. 야, 미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리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 사람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30년 동안 저를 상대로 늘 쓰던 그 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저에게 무서움을 주지 못했어요. 미리 얘기요? 당신이 그 여자랑 백화점 다닐 때 저한테 미리 얘기했나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당장 카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하실 분은 따로 계시죠. 당신 옆에 있는 하영 씨가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당신이 직접 현금으로 계산하시든지요. 뒤에서 하영 씨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오빠, 진짜 창피해. 빨리 해결해줘. 저기 명품 가방 사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미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30년을 산 사이인데 그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혜성 오빠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괜찮아? 응. 생각보다 괜찮아. 그 사람 당황했겠네. 당연하지. 지금까지 제 돈으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안 되니까 말야. 오빠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속 시원하겠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닐 텐데. 제 말이 맞았어요. 10분도 안 되어서 다시 전화가 왔거든요.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장난하지 말고 카드 다시 살려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지금 내 체면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야? 당장 은행에 전화해서 해결해.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해결하겠어. 문자를 읽으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제 돈에 의존하며 살았는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혜성 오빠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뭔 문자야? 그 사람이 난리치고 있어. 카드 다시 살려달라고. 당연히 안 해줄 거지? 당연하지. 근데 오빠, 나 궁금한 게 있어. 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명의로 뭔 일을 저질러 놨을까? 이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불안해져. 오빠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은행에서 오래 일했던 경험 때문인지 뭔가 감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걱정이 든다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내일 우리 동네 신협에 같이 가볼까? 두호 지점장이 나 잘 알거든.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혼 과정에서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 명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놨을 가능성 말이에요. 그래, 확인해 보자.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하지만 제 직감은 보통 맞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도 그 사람이었죠. 저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오빠, 커피 한 잔 더 주문할게. 오늘은 좀 천천히 있고 싶어. 그래, 천천히 있어. 오늘은 내 날이니까.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혜성 오빠와 함께 동네 신협으로 향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에요. 신협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작은 규모지만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 직원들과도 다들 안면이 있었거든요. 특히 박두호 지점장님은 혜성 오빠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두호 지점장님은 올해 58기예요. 키가 작고 말씀도 조용히 하시는 분인데 일은 정말 꼼꼼하게 처리해요. 특히 고객들의 금융 상황을 세세히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동네에서 누가 대출받고 누가 연체하고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셔요. 신협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호 지점장님이 저희를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거든요. 미정 씨, 혜성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따로 상담실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호 지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문을 닫고 자리에 앉자마자 지점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정 씨, 혹시 남편분과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렇다면 좀 곤란한 얘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점장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남편분 명의로 된 대출이 또 생겼어요. 그것도 꽤 큰 금액으로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옆에서 혜성 오빠도 표정이 굳어졌고요. 얼마나 큰 금액인데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담보가 미정 씨 집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제 집이요? 제 명의로 된 그 집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동래구에 있는 그 단독주택 말이에요. 혜성 오빠가 급히 물어봤어요. 두호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미정이 명의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담보로 잡을 수 있어? 보통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배우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아마 태훈 씨가 미정 씨 도장을. 지점장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구나 하고 말이에요. 언제 대출받은 건가요? 한 달 전이에요.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인데 저희 신협이 아니라서 미정 씨한테 미리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체가 시작됐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당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지점장님, 혹시 다른 곳에서도 제 집을 담보로 뭔가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건 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해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릴게요. 두호 지점장님이 컴퓨터를 켜고 이것저것 조회하기 시작했어요. 키보드 치는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가운데 저와 혜성 오빠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지점장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미정 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나요? 다른 곳에서도 2건 더 있어요. 총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어지러워졌어요. 혜성 오빠가 급히 제 어깨를 잡아줬어요. 미정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충격적이어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지금 당황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점장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 동의서가 위조된 거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당장 그 사람한테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에서 받았어요. 여보, 이제 좀 정신 차렸어? 카드 문제 해결해 줘. 카드 문제 말고 다른 얘기부터 해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 내 집을 왜 담보로 잡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어차피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에요. 내 명의로 된 내 상속재산이고요. 에이, 뭔 소리야.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다 공동재산이지.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인지가 확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공동재산은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을 말해요. 결혼 전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나눌 대상이 아니에요. 뭔 어려운 소리를 하고 그래.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가 쓸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쓸 돈을 위해서 제 집을 담보로 잡을 권리는 없어요. 그러자 그 사람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야, 전미정. 네가 돈을 쌓아두고도 나한테 숨겼으니까 그렇지. 결혼해서 부부면 다 같이 쓰는 거 아냐? 제 돈을 왜 당신이 써야 해요? 당연하지. 남편인데. 이혼했잖아요. 이제 남편 아니고요.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야. 30년을 산 사이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 집은 결혼 전에 내가 단독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 저축은 제 노동으로 20년 동안 쌓은 거고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뭔 노동?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무슨 노동을 했다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어요. 30년 동안 눌려있던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빈둥거리기요? 저는 20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잔고 정리하면서 돈 벌었어요. 당신이 여자들한테 쓸 돈을 제가 번 거예요. 뭔 소리야? 놀랐어요. 그동안 당신이 체면 세우려고 쓴 돈이 다 제 돈이었다는 거 알면 더 놀랄걸요?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멈칫거리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부가 벌어놓은 거면 당연히 같이 쓰는 거야. 부부가 벌어놨다고요? 당신이 번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택시 몰아서 버는 돈도 있지. 그 돈은 당신 술값 사고 그 여자들한테 쓰느라 늘 부족했잖아요. 혜성 오빠와 두 지점장님이 제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당장 카드 문제부터 해결해. 하영이가 계속 난리치고 있어. 카드는 절대 안 살려줘요. 그리고 집 담보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법적으로? 네. 제 동의 없이 제 집을 담보로 잡은 건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끝까지 할 거예요. 이제 정말 끝났으니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혜성 오빠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괜찮아? 응.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그래도 앞으로가 문제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두호 지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정 씨, 정말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요. 네, 알겠어요. 오늘 당장 알아보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저질러 놨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혜성 오빠와 함께 동래구청 근처 작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두호 지점장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아담한 건물 2층에 있는 조용한 사무실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생각보다 젊은 분이셨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명함을 보니 김소영 변호사라고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전미정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두호 지점장님께서 연락 주셨어요.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놓여 있었어요. 김소영 변호사님은 제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신 후에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정 씨께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계세요. 어떤 점에서요? 첫째로 집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명백한 특유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로 남편분의 무단 담보 설정은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변호사님은 관련 법조문을 보여주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분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점이 중요해요. 계속된 외도와 재정관리 실패는 명백한 책임 사유거든요. 그럼 집 담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동의서가 위조된 게 입증되면 담보권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요. 미정 씨께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저는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희망이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절차가 복잡할까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승산은 충분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더 악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변호사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받으시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요? 미정아, 너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갔지? 어떻게 알았어요? 동리가 얼마나 좁은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집에 와.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집은 이제 제 집이에요. 당신이 올 곳이 아니고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나도 30년을 살았어. 내가 못 들어갈 이유가 뭐야?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고? 야, 전미정, 너 정신 차려. 종이 한 장으로 30년이 없어지는 거야. 변호사님이 제 옆에서 작은 메모지에 뭔가 적어서 보여주셨어요. 녹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참고로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어요. 뭐? 녹음? 네. 변호사님과 상담 중이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들어본 것 중에서도 가장 심한 말들이었어요. 이 못된 년, 남편 팔아서 변호사비 벌려고, 너 같은 년이 어디 가서 혼자 살겠다고.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들이 너무 모욕적이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네가 번 돈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없었으면 네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는 게 일이야?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어요. 계속 들으라는 의미였어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집안을 지켜왔는데 너는 그저 편하게 집에만 앉아 있었잖아. 편하게 앉아 있었다고요? 그럼 뭐야? 밖에 나가서 고객들한테 고개 숙이고 비 오는 날 택시 몰고 다니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너는 집에서 뭘 했어?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3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당장 집에 와서 이 문제 정리해. 안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년인지 다 얘기해버릴 거야.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몰래 다른 남자들이랑 만났던 것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일 없었어요. 누가 증명할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믿을 텐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거짓말로 사람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이에요. 법적으로? 웃기지 마. 너 같은 년이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변호사님이 다시 메모지를 보여주셨어요. 계속 유도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해. 집 담보 문제는 내 마음대로 처리할 거고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아니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경고야.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거네요. 당연하지. 내가 호락호락한 줄 알았어? 좋아요. 그럼 정말 끝까지 가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충분히 녹음됐어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위협과 모독, 그리고 명예훼손 예고까지.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혜성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미정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오빠, 저 정말 30년 동안 저런 사람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야. 다만 참았던 거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했어요. 미정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상대방이 더 악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더 유리한 증거가 돼요.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집 보안에 신경 쓰세요. CCTV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미리 상황을 설명해 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혜성 오빠가 말했어요. 미정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네가 옳은 일 하고 있어. 네, 오빠. 이제 정말 제대로 시작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비열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도 몰랐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무렵 저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온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적어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집 안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신혼 초기에 그 사람과 함께 이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진짜였던 것 같아요. 미정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이제 와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차를 한 모금 마시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였거든요.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미정아, 나와, 당장 나와서 얘기해. 문 밖에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흐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어요. 그 사람이 대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옷차림도 엉성했고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하영이가 도망갔어.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 받았다더라. 네가 꾸민 거지. 하영 씨가 도망갔다고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뭔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했거든요. 문 열어. 당장 나와서 설명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그 사람과 대화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두호 지점장님이었어요. 미정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남편분이 오늘 오후에 우리 신협에 오셨어요. 상당히 화가 나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일로요? 대출 관련해서 다른 은행에서 안내 전화가 왔나 봐요. 연체 안내하고 담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걸 내연녀분이 들었다고 해요. 순간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하영 씨가 그 전화를 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내연녀분이 크게 놀라서 바로 짐을 싸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네요. 지점장님,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였나요? 담보권 실행 절차에 대한 안내였어요. 연체가 계속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영 씨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소식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믿고 따르던 남자가 사실은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내연녀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남편분 얘기로는 나는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 왜 미리 얘기 안 했냐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로 가방을 싸더라는군요. 밖에서 그 사람이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네가 일부러 꾸민 거지. 은행에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현실이 드러난 거죠. 현실? 무슨 현실? 당신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더욱 큰 소리로 고함을 쳤어요. 야, 전미정. 하영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알아?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지금까지 저를 창피주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창피하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창피한 건 당신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이 모든 게 네가 꾸민 짓 아니야. 제가 뭘 꾸몄어요?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두호 지점장님이 전화 너머로 말했어요. 미정 씨, 문 열어주지 마세요. 지금 상태로는 뭘 할지 모르거든요. 네, 알겠어요. 저는 창문을 다시 닫고 커튼을 쳤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밖에서는 한동안 더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조용해졌어요. 아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차를 우려서 마셨어요. 하영 씨가 떠났다는 소식이 왜 이렇게 후련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드디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30년 동안 그 사람은 거짓과 허영 속에서 살았어요. 제 돈으로 체면을 세우고 젊은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밖을 곤히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 사람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는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오전 10시경에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소리였거든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정아. 잠깐만 얘기하자. 제발.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간청하는 톤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기로 했어요.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평생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늘 고개를 치켜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들어와요. 거실로 들어선 그 사람은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남의 집에 처음 온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거든요. 앉으세요. 그제서야 소파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가운데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편하게 다리까지 꼬곤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로 왔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입을 몇 번 벌렸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미정아, 제발 좀 도와줘.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찬찬히 그 사람을 관찰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요? 계좌가 다 묶였어. 연체 때문에. 두호 지점장님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의 연체가 시작되면서 신용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였어요. 그래서요? 택시 회사에서도 쫓겨났어. 신용불량자는 안 받는다고 해서. 저는 놀랐어요. 설마 그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카드도 다 정지되고 핸드폰도 곧 끊어질 것 같아. 요금 못 내서 그 사람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영이도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어. 당연한 일이었어요. 돈이 없는 남자에게 왜 젊은 여자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친구들도 연락 안 받아.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다들 피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상황에 놓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사람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미정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제게 무릎 꿇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네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그 사람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돈. 좀 빌려줘. 당장 급한 것만이라도. 얼마나요? 1,000만 원만. 아니 500만 원만이라도.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를 말이에요. 왜 제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줘야 해요?
우리가 30년을 산 사이잖아. 30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 기억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어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 왜 계속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젊었을 때 잘 나가던 기억에 취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평생 과거의 영광에 살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미정아. 너밖에 없다고. 저밖에 없다고요? 응. 너 아니면 나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한테 저밖에 없다니요. 그동안 저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뭐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은 그걸 알지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그 사람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돈을 모았다고?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20년 동안 벌었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줄 알았죠? 그럼 네가 번 돈이 1억 3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당신을 왜 도와줘야 하나요?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포건하던 당신을 말이에요. 그 사람이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하면 돼? 저는 찬찬히 그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살아온 대로 계속 사세요. 저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일어났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이제 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사람도 비틀거리며 따라왔어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울음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인생을 향한 절망의 울음이었거든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세요. 미정아. 가세요. 그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서 한 번 더 저를 봤지만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소리가 제 인생의 오래된 문까지 함께 닫히는 것 같았거든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그 사람이 길가에 멈춰서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뒷모습이 무척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정말 버릴 게 많더라고요. 먼저 그 사람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장에 걸려있던 양복들, 서랍 속에 있던 시계들, 책상 위에 개인용품들까지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박스 3개뿐이라니 왠지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이 집을 다시 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김소영 변호사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담보권 무효 소송에서 저희가 승리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제 동의 없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게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축하해요, 미정 씨. 이제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변호사님의 말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저 혼자만의 공간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집 꾸미기를 시작했어요. 혜성 오빠가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미정아, 어떻게 바꾸고 싶어?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고 싶어. 그동안 너무 답답하게 살았거든.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저것 조언해줬어요. 오빠는 젊었을 때 취미로 목공을 했었거든요. 간단한 가구 정도는 직접 만들 수 있었어요. 먼저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시원했거든요. 낡은 벽지가 뜯어질 때마다 묵은 감정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 벽지, 언제 바른 거야? 한 15년 전쯤? 그때도 제가 돈 모아서 바른 거였어.
그럼 이제는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바르자. 새로운 벽지를 고르러 인테리어 매장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동안은 늘 그 사람 취향을 고려해서 무난한 것만 골랐거든요. 이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 고를 수 있었어요. 결국 연한 크림색 벽지를 선택했어요. 은은한 꽃 문양이 들어가 있는 예쁜 디자인이었거든요. 평소 제가 좋아하던 스타일이었어요. 벽지 작업을 하면서 창문도 새로 정리했어요. 오래된 커튼을 걷어내고 밝은 색 커튼으로 바꾸니까 집 안이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와, 정말 다른 집 같다. 혜성 오빠도 놀라더라고요. 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바꾼 거였어요. 그동안 그 사람의 서재로 쓰던 방이었는데 이제는 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거든요.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드는 거였어요. 나무로 작은 선반이나 화분 받침, 조명각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혜성 오빠가 기본적인 목공 도구들을 빌려줬어요. 톱, 사포, 드릴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익혀나갔어요. 첫 번째 작품은 작은 책꽂이였어요. 높이 한 미터 정도 되는 수박한 디자인이었거든요. 나무를 자르고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고 조립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오, 제법인데? 혜성 오빠가 완성된 책꽂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저도 뿌듯했거든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첫 번째 가구였으니까요. 그 다음엔 화분 받침을 만들어 봤어요. 창가에 놓을 수 있는 작은 크기였어요.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천연 오일로 마감했더니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작업을 하면서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다가 이제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조명도 바꿨어요. 거실에 오래된 형광등 대신 따뜻한 LED 조명을 달았어요. 작업실에는 스탠드를 여러 개 놓아서 밝게 만들었고요. 벽에는 제가 만든 소품들을 하나씩 전시했어요. 작은 선반, 화분 받침, 그리고 나중에 만든 액자까지. 별거 아닌 것들이었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 더 애착이 갔어요.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은 마당 정리였어요. 그동안 방치해뒀던 작은 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화분 몇 개를 놓았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간단한 채소들을 심었거든요. 혜성 오빠가 물뿌리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내 집 같다. 응. 처음으로 내 집 같은 기분이야. 작업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정말 다른 공간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같은 집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도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새로 단 크림색 커튼이 빛을 부드럽게 걸러주니까 집 안 분위기가 정말 포근했어요. 작업실을 들여다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진 공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우연히 그 사람을 봤어요. 편의점 앞에서 고민하며 서 있더라고요. 며칠 전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타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만든 선반에 잠근 것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고요. 예전에는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반대였어요. 그 사람이 없어야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늦은 건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진짜 소중한 건 남이 아닌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신다면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김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